나는 그날 그 집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사람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망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그날 내가 본 것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 해남은 조용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나는 일 때문에 며칠간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숙소를 구하려던 중 현지인 한 명이 이상한 말을 했다. 거긴 가지 마요. 저 아래 일본인 집 말이에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거긴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밤마다 불빛이 보여요. 누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일본인 집을 찾았다.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 바닷가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을 따라가면 폐가처럼 생긴 집이 있었다. 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지붕엔 오래된 기와가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당은 정리된 듯 깔끔했다. 누군가 최근에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습한 공기,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낯선 향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일본 향 같았다. 교토 여행에서 맡았던 오래된 절의 향내와 비슷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버려진 집치고 너무 조용했다. 심지어 바닷바람도 그 안에서는 멈춘 듯했다. 거실 쪽으로 들어가자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흑백 사진 속에는 일본군 복장을 한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남자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굳어 있었다.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이게 뭐지? 사진 뒤를 들춰보니 희미하게 일본어가 적혀 있었다. 쇼와 19년, 해남 자택에서 1944년이었다. 그때는 해남에도 일본군이 주둔했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2층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위층을 걸어 다니는 듯한 발소리였다. 딱딱딱! 규칙적인 간격. 나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발소리가 멈췄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오래된 나무에 신음을 냈다. 그때 코끝에 스치는 냄새, 향 냄새였다. 분명히 조금 전에도 느꼈던 그 향, 일본절에서 피우던 향 냄새였다. 하지만 이번 훨씬 진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피우는 듯한 강렬한 향기였다. 2층은 방 2개뿐이었다. 문이 닫힌 방 하나, 열린 방 하나. 열린 쪽부터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자 누군가 서 있었다. 창가 앞에 희미한 불빛에 비친 그 실루엣은 너무도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사람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가 길었다. 바람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 옆에는 짙은 붉은 줄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목을 맨 흔적처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의 눈은 까맣게 비어 있었다. 눈동자가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다. 나는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부딪혔다. 손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번쩍였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이 벌어진 채 마치 무언가를 외치려다 멈춘 듯.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입이 점점 커지고 눈이 부자연스럽게 뒤틀렸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아무니시 해남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향 냄새는 아직 내 옷에 남아 있었다. 차에 올라타서 백미러를 봤다. 그녀가 있었다. 뒤에. 차밖이 아니라 뒷좌석에. 백미러 속에서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얀 셔츠,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녀는 그냥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맞은 그 순간 시간은 완전히 멈췄다. 소리도 바람도 세상도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흙길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고 차는 미끄러지듯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뒷좌석을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정확히 아무도. 백미러를 다시 봤다. 그녀도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미쳤나?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나는 손등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착각이야. 착각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를 몰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머리카락 끝에까지 그 향냄새가 남아있었다. 씻고 나왔는데도 코끝이 계속 그 향을 찾아다녔다. 나는 결국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확인했다. 혹시 내가 본 게 찍혔을까 싶어서. 카메라에는 내가 폐가 안으로 들어간 장면이 고스란히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전까진 모든 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계단을 밟는 순간부터 화면이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음성이 깨지고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던 창가 장면이 나왔다. 내가 분명히 누구세요?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 영상 속에서는 그녀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녀가 무표정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영상에서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이상했다. 기쁨도 반가움도 아닌 마치 오래 기다렸던 걸 드디어 봤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급히 영상을 껐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다. 조명 스위치도 아니고 문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 작은 게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책상 위였다. 아까 찍었던 사진. 그 일본인 남자와 여자아이가 담긴 흑백 사진이 내 가방에서 나와 있었다. 나는 손이 얼어붙은 듯 굳었다. 그 사진을 폐가에서 주워서 가져온 적이 없었다. 확실히 기억한다. 사진은 벽에 걸려 있었고 나는 만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내 가방 안에 있었다. 사진의 모서리가 젖어 있었고 종이에서 향 냄새가 났다. 그 냄새였다. 폐가 안에서 맡았던 그 향. 나는 급히 문을 열고 숙소를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숙소 앞은 어둡고 멀리 바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우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낡은 원룸 옆집 창가에 여자가 서 있었다. 마을 사람인 듯 희미한 불빛 아래서 손을 흔들었다. 그 집 갔다 오셨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집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일본 여자 귀신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는 전쟁 끝날 때 자기 아이랑 같이 목을 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일본 군인이 그 여자를 버리고 갔대요. 아이 아버지였죠. 그 여자는 이곳 해남에서 조선 여자라고 숨기고 살았는데 결국 들통났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집을 불태우려 했대요. 그때 여자가 아이를 품고 방 안에서 향을 피웠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향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여자는 아직도 자기가 일본 사람인 걸 숨기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숙소 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또 났다. 두 번째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불 꺼진 창문 안쪽에서 하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사진, 그건 나한테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귀를 막아도 그 여자의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치 바로 옆에 누워서 조용히 숨 쉬는 것처럼. 숨이 맞춰질 때마다 내 심장도 그 리듬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방 안의 것들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벽에 걸려있던 달력이 뒤집혀 있었다. 날짜는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내 책상 위의 종이 위에는 낯선 글씨가 쓰여 있었다. 와타시와 마다 고코니 이마스. 나는 일본어를 잘 몰랐지만 그 문장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방을 뛰쳐나갔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하이볼라의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쏟아졌다. 멀리서 개가 짖었다. 그리고 그 소리 뒤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바람이 스치자 향냄새가 흩어졌다. 그 향이 내 목 뒤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그대로 도망쳤다.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그 냄새와 소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걸어도 해남의 길은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골목, 같은 가로등, 같은 파도 소리, 마치 길이 원을 그리며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폐가 앞에 서 있었다. 처음 그 집을 봤던 바로 그 자리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도망치려 했는데 도리어 그 집이 나를 불러들인 듯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둡게 비쳤다. 그 집의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안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그 향냄새가 다시 느껴졌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문을 밀자 문이 거의 저절로 열렸다. 집안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깨끗했다. 먼지도 부서진 나무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치운 듯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향 하나가 피워져 있었다. 하얀 연기가 천천히 허공으로 올라가며 모양을 만들었다. 그 연기 속에서 여자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얼굴이 또렷했다. 눈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입술이 열렸다. 당신도 잊을 수 없죠?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공기처럼 들렸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더니 내 가슴 쪽을 가리켰다. 당신도 누군가를 두고 떠났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순간 내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몇 년 전 나는 사고를 냈다.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여자친구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때부터 나는 죄책감 속에 살았다.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 이곳 해남으로 내려왔던 거였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갔잖아요. 저도 그 아이를 두고 갔어요. 그 순간 향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요. 이제 괜찮아요. 나는 그 손을 피하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발밑이 무너졌다. 집의 바닥이 갈라지며 시커먼 구멍이 열렸다. 향 연기와 함께 바닷바람이 몰아쳤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 속에서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가 나를 끌고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이야. 하지만 그 냄새, 그 온도, 그 소리 너무나 현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당신은 나예요. 그 말과 함께 나는 몸이 뒤로 당겨지는 걸 느꼈다. 무언가가 내 팔을 붙잡은 듯한 느낌. 차가운 손이 내 손목을 감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바닥의 균열이 사라졌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향도, 연기도, 그녀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저 내 숨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떨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한 가지였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날 새벽 나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눈을 떴는데도 꿈이 끝나지 않았다. 눈앞에는 낯선 방이 있었다. 낡은 목재 벽, 창밖으로 스며드는 붉은 노을, 그리고 작은 향로. 향이 피워지고 있었다. 연기가 천천히 내 얼굴로 흘러들어왔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그 향이 내 폐를 덮었다. 카즈코.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낯설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일본어였지만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바로 닿았다. 나는 몸을 돌렸다. 방 한가운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일본군 장교였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전쟁이 끝났어. 그는 낮게 말했다. 나는 돌아가야 해. 그 말이 떨어지자 내 몸이 떨렸다. 왜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은 여자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분노, 배신, 슬픔, 그리고 절망. 눈물이 내 눈가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건 내 눈물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것이었다. 그럼 우리는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부드럽고 낮은 일본 여자 특유의 억양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고요하게 남자를 바라봤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뒤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가지 마요.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오직 향 냄새만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 쪽으로 걸어갔다. 방 한 구석 작은 소녀가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아이.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 곧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엔 희망이 없었다. 내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그녀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가 본 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인간의 배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조선 땅에서 일본의 이름으로 버려졌다. 그 절망 속에서 향을 피우며 스스로를 정화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향은 정화가 아니었다. 그건 저주의 시작이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향 위로 떨어졌다. 그때 불빛이 일었다. 향로가 넘어지며 불이 번졌다. 불길이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방을 삼켰다. 그녀는 아이를 품은 채 그대로 그 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만하라고.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불길이 번지자 그 여자의 눈이 내 쪽을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당신이 봐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 안으로 직접 들어왔다. 그래야 끝나요. 눈앞이 번쩍이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 속에 남은 향 냄새가 여전히 존재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귀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게 만들려는 존재였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아주 작게 아이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엄마 아직 여기 있어요? 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꿈을 꿨다. 같은 향, 같은 불, 같은 죽음. 매번 눈을 떠도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내 시야를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기억해달라는 간절함만 있었다. 나는 점점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향 냄새가 따라왔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정우 씨, 괜찮아요? 그들의 목소리조차 멀게 들렸다. 내 머릿속엔 오직 그녀의 마지막 말만이 맴돌았다. 당신이 봐야 해요. 나는 결국 결심했다.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려던 마지막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 그녀가 남겨둔 이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저주의 끝일지도 몰랐다. 며칠 동안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 향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씻어도 옷을 바꿔 입어도 심지어 병원에 가도 코끝에서 맴돌았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성 환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존재가 내 안에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결국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폐가가 있던 산중턱. 낮에는 별로 높지 않은 언덕처럼 보였지만 그날따라 산은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다. 해가 지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았다. 길을 따라 올라가자 잡초 사이로 오래된 석등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부서진 도자기 파편과 함께 일본식 문양이 새겨진 향로 조각이 있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손끝이 닿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아직 남아있네. 누군가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나는 급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 속에 아주 희미한 여자의 숨소리가 있었다. 폐가의 문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는 낡은 방석 몇 장과 타다 남은 벽지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방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 불탄 흔적이 있었다. 바닥 중앙이 이상하게 움푹 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재와 함께 작은 흙더미가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그 순간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금속이었다. 작은 은목걸이. 그녀가 아이에게 걸어줬던 그 목걸이였다. 그 순간 머릿속이 울렸다. 수많은 기억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불길, 비명, 아이의 울음,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들렸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아이를 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끝내 눈을 감지 못한 채 엄마의 품속에서 그대로 타들어갔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눈앞에서 재가 조금씩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재 속에서 향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 향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싸늘하고 무겁고 어딘가 끈적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 속에서 들려왔다. 당신은 봤죠? 이제 기억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바닥이 살짝 흔들렸다. 재 사이로 하얀 것이 드러났다. 작은 뼈 조각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 뼈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손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실루엣이 내 앞에 있었다. 불빛 하나 없이도 보였다. 옛날식 하얀 옷, 긴 머리, 그리고 그 눈. 그 눈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 그녀는 아이를 품은 채 나를 바라봤다. 이제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누군가 봐줬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우리 갑니다. 그녀가 아이를 꼭 끌어안자 향냄새가 다시 퍼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무섭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 향은 천천히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방 안의 공기를 맑게 만들었다.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방 중앙에는 조그만 향로 하나가 남아 있었다. 깨지지 않은 완전한 형태였다. 그 향로 안에는 아직 타지 않은 향 한 줄기가 있었다. 나는 성냥을 꺼내 들었다. 불을 붙이고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나는 아주 잠깐 그녀와 아이의 실루엣을 다시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완전히 사라졌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하늘은 맑았다.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나는 향로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요. 산길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봤다. 그 폐가는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는 향 냄새가 다시 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확히 3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해남 근처에 살고 있었다. 처음엔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에서 그녀가 아직 그곳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다. 누군가 새 펜션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 도중 이상한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다. 굴착기가 고장나거나 철근이 부서지거나 밤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일로 인해 공사는 몇 달 동안 중단됐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철거 현장에서 당신 이름이 적힌 편지가 나왔다고 했다. 나는 놀라서 그곳으로 달려갔다. 현장 옆 임시사무실에서 담당자가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폐가 안쪽 벽면 안에서 나왔습니다. 묘하게도 봉투가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봉투는 낡은 일본식 서체로 적혀 있었다. 겉면에는 내 이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아래 흐릿하게 기억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래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함께 은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건 내가 그날 향로 옆에서 봤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닦인 상태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기억해 준다면 우리는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봐주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추억이 됩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로 나에게 보냈을까? 아니면 이건 단순히 시간의 장난일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날 이후로 향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몇 달 후 나는 지인과 함께 그 폐가가 있던 자리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지금은 펜션이 완공되어 있었다. 하얗고 깨끗한 외벽, 잔디 정원, 그리고 카페까지 있었다. 전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원 한켠에 작은 향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향로는 낙이 익었다. 모양, 문양, 균열까지. 그녀가 남기고 간 그 향로와 똑같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향냄새가 났다.
분명 향을 피운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 냄새는 분명했다. 그리움과 슬픔이 섞인 그리고 어딘가 따뜻한 냄새였다. 펜션 관리인이 나를 보고 다가왔다. 그거요, 이상하죠?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아침에 저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 손님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냄새가 참 편하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향로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내 어깨 위로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고마워요.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 향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건 오히려 누군가의 마지막 마음이 남긴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밤하늘을 볼 때마다 그 향을 떠올린다. 누군가는 그걸 귀신의 냄새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건 기억의 냄새다.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남긴 가장 인간적인 흔적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 그 향을 피운다. 그녀가 남긴 향로에 같은 향을 꽂고 불을 붙인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방 안이 잠시 어두워지고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럴 때면 나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속삭인다.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연기는 천천히 흩어지고 그 안에서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본다. 잠시뿐이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듯한 그 표정. 그건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그저 기억으로 남은 한 사람의 엄마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향 냄새가 나면 겁내지 않는다. 그건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이 남긴 향이니까.